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6월 첫 번째 주간 전략 부분들 한 7가지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뭐가 어떤 게 현재 시장의 행시 포인트인지, 그래서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 시장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일정보다는 외부 변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면서 여기에 실적이 업그레이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7가지 내용,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6월 15일 정도까지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럽에도 그 철강 관세,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수입품이라든지 철강 쪽에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부과가 좀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자체는 EU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계속 ING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제 그 법안 자체 있죠. 232조인가요? 이걸 자동차 쪽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유럽과의 관세, 시간이 이것도 보면 6월 15일 정도까지 항상 보면 트럼프의 전략 부분들이 이런 벼랑 끝 전술 부분들 좀 진행을 좀 하죠. 그래서 이건 밑에서 다시 수면 위에서 일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최근에 영향권을 좀 크게 줬던 것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뭐 이탈리아 국채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시도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 EU 탈퇴 관련된 내용이 미중, 그 다음에 EU 무역 분쟁보다 더 크게 시장에서 충격 파동 부분들 줬어요. 그런데 주말에 이 이탈리아 리스크가 거의 한 80% 정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에 그 경제 장관 자체가 그 EU를 탈퇴하고 뭐 긴축을 반대를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오송운동이라든지 동맹당이 다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번에 결재를 올렸죠. 어떻게 보면 결재를 올리면서 이번 정권 자체는 내각이 구성이 좀 됐습니다. 토요일장에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바나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하고 연정가의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을 만들었다면 새 정부가 진입이 좀 됐어요. 물론 어찌 보면 뭐 긴축 정책을 반대한다든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든가 불법 난민을 강경 단속한다든가 이런 핵심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이 정권이 출범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유럽의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뭘로 지금 바뀌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뭐 유로존 경기 지표 부분들이 다시 리바운딩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 리먼 사태 이후에 유럽도 보면 긴축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됐죠. 긴축의 허리띠를 일단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면 이제 조금씩 이 기조가 뭘로 바뀌냐면 독일은 물론 유지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허리띠 이제 그만 골라매고 이제 조금 돈을 풀면서 뭐 인프라라든지 정부 지출 투자 있죠. 그러면서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좀 바꾸자라는 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물론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고 이탈리아도 이렇게 포퓰리즘 정권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긴축을 무조건 현재 시스템대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렇게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좀 푸는 정책으로 바꾸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유로존 전체가 조금씩 긴축해서 돈을 푸는 방향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거를 한 단계 두 단계 좀 푸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이제 6월 달입니다. 9월 정도는 ECB 쪽도 통화 관련된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최근 뭐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가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는 6월 달부터 3분기가 끝나는 9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6, 7, 8 이 정도부터는 유로화가 이제 반등을 할 채비가 좀 돼 있다. 어떤 변곡이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곡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시간은 이제 FMC가 6월 12일부터 13일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11일부터 13일 정도까지 FMC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리바운딩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최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기지표, 특히 물가 관련된 지표 부분들 보면 점진적인 상승의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관련된 유럽 리스크 내용은 상당 부분이 지금 수면 아래로 점차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포퓰리즘 정권이 긴축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긴축 쪽보다는 또 프랑스하고 연대를 해서 유럽의 긴축의 허리띠를 조금씩 풀어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융커 플랜처럼 뭐 정부가 나서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유로화의 반등 역시 하나의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유럽 리스크 부분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영향을 줬던 내용은 상당 부분이 해소가 좀 됐다. 연정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해소가 됐다라는,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22쪽에서 정책과 방향이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표면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내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감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새벽 정도에 나왔었죠. 4대 8명이라고 했습니다. 8명 중에 삼성매는 5명 정도 있는 걸로 시장에도 추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4대 3 정도 해서 소수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회계 분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회계 분식의 내용이 크다. 그래서 4대 3 정도 해서 일단 정선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선이도 뭐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까요? 감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정선이도 100%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벌금 부과 쪽으로 계속 컨센서스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선이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증선이도 한 2번, 3번 정도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회계 분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 워낙 큰 파동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하고 삼성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증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금융위 자체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성이 최근에 그걸 미리 실행을 좀 했죠.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지분을 1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 블록들 한 1조대의 블록들을 미리 좀 선행해서 집행 부분들 좀 했어요. 이게 하나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제스처에 이 시장도 약간은 좀 반응을 좀 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있지도 않은 미래의 가상 지분 변동을 미리 반영을 좀 시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이제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나스닥이 2018년 정고점, 최고점 있죠. 돌파를 근접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유동성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볼콜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FMC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항상 보면 리먼 사태를 만들었던 게 대형 은행들이 투자 드라이버를 상당히 걸면서 이걸로 인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에 대형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투자를 너무 많은 쪽에 진행하는 걸 막아줬던 규제를 강화시켰던 게 이제 볼코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볼코를 도드프랭크법입니다. 도드프랭크법 이름에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금지하기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리먼 사태가 좀 지나니까 어느 시간상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FMC에서 리먼 사태가 나왔을 때 대량 헬리콥터 밴 3회에 걸쳐서 돈을 풀었고, 그 돈의 유동성이 은행들한테 공급됐던 게, 은행들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금을 FMC에 연준에 다시 맡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작은 이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자금이 서서히 어디로 나오려고 하냐면 민간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규제를 트럼프가 풀려고 작년부터 정부 진행될 때부터 예를 들자면 금감원 같은데 자기 인사가 들어가 가지고 은행 규정을 많이 풀어줬어요. 정책적으로 일단 규정으로 우리 내규 규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형 은행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형 은행의 또 숨통을 조금씩 활로로 만들었는데, 이제 연준에서 이 도둑 프랭크법, 연준의 볼코를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은행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간소화하는 볼코를 개정한 2.0 버전 부분들을 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증 자체를 좀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거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60일 내에 단기 포지션은 자본 거래로 본다는 가정 역시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대형 은행들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가지고 예전처럼 투자를 못했어요. 하지 못하고 규제가 워낙 많은 규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허들을 넘지 못했는데, 이 규제 부분들의 완화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돈이 유동성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을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셔요. 그래서 주요 쟁점이 이제 이겁니다. 연준에서도 이걸 얘기를 나왔고, 60일 이하 소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자기자본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 시작했어요. 연준도 마찬가지. 연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좀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금요일장 JP모건이 한 2% 정도 상승이 크게 나왔고, 모건 스탠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시티, 골드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1%대의 급격한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주의 본격적인 랠리. 어떻게 보면 그거죠. 우리가 저렇게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그거죠. 우리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4조냐 8조냐 그 자기 자본 부분들을 만들었을 때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종합투자계좌 부분들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여러가지 레버리지, 투자 수익도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수익 구조 부분들을 다변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볼코르의 의미 부분들을 가속화되는 것은 기존의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좀 더 큰 버블을 만들 수 있나, 좀 더 큰 버블을 유치하고 운영 자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활로 자체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진행이 좀 되면서 FMC는 금리 인상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은행에 고여있던 투자 자금 자체가 밖으로 열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자체가 완화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조금씩 민감하게 반응한 건 뭡니까? 나스닥이 2018년 고점 돌파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유럽이 시끄럽다는데, 최근에 좀 잠깐 시끄러웠죠. FMC가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는데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3%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여지는 거 그거죠. 거기에 가장 민감하다, 위험 자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러셀 2000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와 달리 시장에서 이 종목군, 이 섹터, 나스닥하고 러셀 2000이라는 위험 섹터는 슬금슬금 정고점 부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험 자산 쪽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건이 계속 ING가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볼코르를, 그 다음 도드-프랑크법의 규제 완화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이탈리아가 뭐 EU 부분들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신용 리스크하고 해당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전체적으로 판 자체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2000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게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는 돈의 힘이 위험자산 쪽에 배팅 포인트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스닥이 2018년 고점 돌파 부분도 근접을 하고 있고, 러셀 2000의 지수 자체가 신고가 파동분이 나온다는 것은 전에도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2분기 말하고 3분기,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 추세로 가면서 신흥국에 상당히 강한 탄력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글로벌 매크로가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의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이제 FOMC 6월 12일, 13일,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파생적으로 단타치기 딱 좋은 모멘텀에 좀 들어갔죠. 거기에 대한 변동성은 날 수 있어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루 몰아칠 때 선물에 뭐 5천 계약, 만 계약 정도로 지금 위아래 치면서 변동성의 단기 매매 부분도 좀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스닥의 신고가 파동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2018년 고점 돌파 파동과 러시아 1쯤의 신고가 파동과 따라갈 수 있는 인덱스 자체가 추종할 수 있는 추종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유동성 측면이고 해외 매크로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고점 박스권 상단의 터치 부분들을 시도해야지만 신고가 파동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생기고 있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5월달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이죠.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자, 이 내용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5월 수출이 역대, 우리나라가 매달 그 수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좀 하죠. 역대 최대 다해서 5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13%대,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대 수출이 증가됐고, 이것은 역대 실적 5위에 해당되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매달 500억 달러의 수출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한 110억 달러가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44.5% 전년 대비 최대치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 항상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지수 부분들 하나의 종목군,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의 실적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들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주가라는 부분들은 뭐 박스권 상단이든 신고가 파동이 나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주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의 매출 부분들을 올리면서 역대 실적이 최대 5번째까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 중국의 선행 지표 역시 회복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을 좀 줄 수 있는,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됐다,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유지하고 있다, 이걸로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 모멘텀 자체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요건이 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협정까지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이벤트를 해야지 트럼프는 11월 달 중간선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을 계속 키우면서 자기가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분쟁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이런 그 협상 전략이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다음 재선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걸로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역 분쟁에 흔드는 것도 그 다음에 좀 그 반사 효과로 중동 흔들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때문에 흔들고,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 그다음 북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 핵 문제의 접근,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풀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소음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에요. 협상 전략, 어떤 11월달 중간선거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 부분들은 정전협정까지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철과 만나고 기자회견 부분에서 가능성까지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구두상으로 이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 부분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 부분들이 됐을 때 남북 경협은 기존 1차에서 아마 또 색깔 부분들이 더 틀려질 거예요. 대형주 쪽에서도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하고, 중형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서 6번하고 7번 정전협정, 남북 경협의 확대,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5월 달에 수출이 역대 최대 5번째,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3%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박스권 상단 부분들까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반등파동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수급에 따라서 강도 자체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9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수상의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900포인트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 활발해지는 거죠. 정전협정을 통해 가지고도 거기에 수혜주들이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투자자금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계속 풀어지는 거죠. 정전협정이 돼야지만 이제 해외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IMF 쪽에서, 월드뱅크 쪽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하나씩 제재가 완화된다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프라에 정책 자금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은 향후의 기대, 미래의 수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아니더라도 수출이 역대 최대 5번째 나왔기 때문에 역시 상단 돌파 부분들의 시도 가능성 부분들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첫 번째 주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긍정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적이라든지 정전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떤 영향 부분도 줄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특히 오늘 7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제 시각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볼코를 유동성 규제 완화가 본격화, 연준에서부터 이 내용을 본격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더 큰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6월 첫 번째 주간 총정리,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총정리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